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6강 자원의 생성과 개발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으로 자원 파트 개념 정리는 모두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며칠 전에 거제도에서 꽃이 폈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촬영한 날짜가 2월 8일 2월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찬바람이 쌩하니 불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요.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요. 계획 관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 관리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공부 이렇게 쭉 해 나가실 때 너무 초반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아주 정작 힘을 쏟아야 되는 시험 전 일주일, 시험 전 뭐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크게 아프면 공부하는 패턴이 다 어그러지게 된답니다. 그러니 건강 관리도 항상 자기 관리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원 들어가는데요. 자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자원과 환경 파트가 개정되고 나서 지구과학 1에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자원 파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시게 되면은요. 해양 자원,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관광 자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도에 따라서 언급됐다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개념 순차긴 한데요. 뭐 수자원, 해양 자원이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서 해양이라 함은 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친환경 에너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관광 자원은 굉장히 조금만 언급할 겁니다. 왜 그런지는 관광 자원 들어가서 선생님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양 자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해양 자원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용, 바다에 뭐가 많을까? 그렇죠, 물고기. 네,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고요. 또 이들은 중요한 공업 원료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오메가3 우리가 비타민으로 먹고요.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많은 성분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업 원료 그리고 의약품으로 쓴다고 해서 수산 자원 첫 번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겠죠. 또 다른 자원은 광물이에요. 말 그대로 광물 자원이고요. 세 번째는 석유 천연가스.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네, 바로 에너지 자원입니다. 해양 자원에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구별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대륙붕의 광물,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속에도 해저 지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면 바다에 육지와 접해 있는 비교적 얕은 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급격히 경사가 지고 이렇게 해서 육지와 접해 있는 비교적 낮은 해저 지형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륙붕에 많은 광물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물을 정의한 것처럼 금속도 있고 비금속도 있답니다. 또 하나는 심해저. 대륙붕이 비교적 얕은 해저 지형이라면 심해저는 좀 깊은 해저 지형인데요. 이 심해저에는 망가니즈 단계라고 있습니다. 요건 선생님이 차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에너지는 석유 천연가스, 가스 하이드레이트. 네, 선생님이 망가니즈 단계랑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비교해서 조금 이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에너지 자원으로 조력, 조류, 파력 등이 있습니다. 이 조력, 조류, 파력은요. 선생님이 친환경 에너지로 넘겨서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에너지 자원에는 조력, 조류, 파력 외에도 해수면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것을 전기로 만드는 뭐 열전환 방식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된답니다. 그럼 어떤 거 선생님이 차후에 정리한다고요? 광물 자원과 에너지 자원에서 심해저 광물과 심해저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망가니즈 단계와 가스하이드레이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망가니즈 단계와 가스하이드레이트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언급을 할 때 뭐 바다, 자원을 보고 바다 이런 거 보시면 아마 한 번쯤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망가니즈 단계와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굉장히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광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망가니즈 단계는요, 까맣게 생겨서 보이는 그대로 동그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주 유용한 광물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랍니다. 그게 바로 망가니즈 단계인데요. 망가니즈 단계와 가스하이드레이트를 같이 비교하는 이유는요. 둘 다
해양자원 중에서 심해저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망가니즈 단계는 앞서 정리한 것처럼 광물 자원이고요. 가스하이드레이트는요, 에너지 자원입니다. 차이점 분명히 구별이 되시죠? 더불어 기억할 건 망가니즈 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 유용한 광물들이 뭉쳐져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유용 광물이 주로 금속 광물이랍니다. 금속 광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망가니즈뿐만 아니라 구리, 코발트, 텅스턴 유용 광물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망가니즈 단계를 바다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부분은 핵심인데 그냥 외관상 봤을 때는 그냥 얼음 덩어리 같아. 근데 불을 붙이면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인 성분은 탄화수소입니다. 대표적인 게 메테인인데요. 메테인과 같은 탄화수소가 물과 결합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심해저 환경이면 어떤 기압 조건과 어떤 온도 조건을 가질 것 같아요? 굉장히 바다 깊잖아요. 수온이 낮고요. 기압은 저온 고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메테인과 물과 결합했는데 이들이 이런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어떤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성분이 이렇기 때문에 외관상 얼음으로 보일 뿐 불을 붙이면 불이 붙는 거예요. 왜? 에너지 자원이라고 했거든요. 됐죠? 이 망가니즈 단계와 가스하이드레이트를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할 때 또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가니즈 단계는요, 굉장히 유용 광물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태평양에 굉장히 다량 분포, 매장량이 확인이 되어 있고 태평양의 한 구역만 할당을 받아서 이 망가니즈 단계를 채취가 가능해요. 하지만 가스하이드레이트는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 있을까요? 네, 동해, 독도에 다량 매장이 확인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 자원이라고 했죠.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메테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화석 연료들보다는 공해가 적어요. 그리고 대량 매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가스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스하이드레이트를 불타는 얼음, 바다의 검은 보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내신, 학력평가, 수능 모두 고르게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비교할 것들, 공통사항인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해양자원 중에서 광물자원과 에너지 관점으로 망가니즈 단계와 가스하이드레이트를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더불어 금속광물이래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볼까요? 금속광물은 광물의 개발 과정에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렇죠? 바로 재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해양 자원을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무엇도 해봐야 될까?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예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 동해, 남해, 황해, 서해라고도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 자원은 어떤 것들을 눈여겨볼 수 있는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해양 자원입니다.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바다 중에서 제일 깊은 바다, 세계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 놀러를 갑니다. 막 아주 넓고 장엄한 장관, 정말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 이런 바다를 보고 싶어. 그럼 주로 어디를 추천할까요? 동해입니다. 그런데 막 첨벙첨벙하고 물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 어디로 추천을 할까요? 황해입니다. 네. 우리나라 동해가 수심이 가장 깊고요. 평균 수심이 1500m. 그러니까 평균이기 때문에 3000m까지도 나와요. 그 다음이 남해, 그 다음이 황해 혹은 서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황해 혹은 서해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수심이 10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해저 지형이 육지와 연결된 가장 얕은 해저 지형, 뭐라고 했죠?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대륙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황해입니다. 자, 이런 수심과 지형적 특징 역시 자원의 특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답부터 적어드릴까요? 첫 번째가 동해고요.
두 번째가 남해고요. 네, 선생님이 수신별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황해가 된답니다. 자, 동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세요. 아, 우리나라 동해는 조경수역으로 좋은 어장이래. 이미 여러분이 조경수역에서 확 막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양 심층수와 가스 하이드레이트. 방금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서 하나 알겠어요, 선생님. 쉬운 거부터 볼게요. 해양 심층수. 많이 들어보셨죠? 각종 음료나 화장품 광고할 때 해양 침수수가 꼭 들어갑니다. 이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물이며 화장품이 이런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해양 심층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태양이 대부분 한 100m 정도의 99% 흡수가 끝나요. 그러니까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굉장히 깊은 바닷물에는 당연히 오염물질 유입도 한계가 있겠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양 심층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동해에 있겠죠. 어제 뭐라고 했죠? 수심은 동해가 제일 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양 심층수, 그 다음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심해저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해만 심해저가 펼쳐져요. 수심이 제일 깊어서. 그래서 해양 심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동해랑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조경수역,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은 경계의 경자입니다. 조는 조수, 간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다 조자예요. 바닷물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참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는 거예요. 뭐 따뜻한 바닷물이라고 해서 뜨끈뜨끈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인 온도 개념이니까 그 소위 말해 한류와 난류가 만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돼요. 무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찬물에 사는 물고기,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경수역으로 좋은 어장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남해입니다. 남해는요, 어떤 바닷물이 일정하게 계속 흘러요. 이런 걸 우리가 해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해류의 성격이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한 해류, 소위 말해서 난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쿠로시오 난류, 이 해류의 이름이 쿠로시오입니다. 이 쿠로시오 난류가 남해를 아주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늘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해류가 일정하게 흐르는데 따뜻하대. 그럼 남해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수온이 연중 일정하면서도 어느 정도 높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대부분 남해입니다. 전복 양식도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한 남해 동네는 전복 양식으로 그 일대가 모두 부자가 됐대요. 그런 것도 모두 남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가 이런 해류의 특성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황해, 선생님 뭐라고 했죠? 수심이 가장 얕다고 했습니다. 대륙붕이 있고요. 또 황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하천수가 쫙 들어가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이 분포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황해는 민물과 썰물의 차, 우리가 조차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차가 커서 에너지 자원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선 광물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더 정리를 잘 해둘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해양자원의 큰 카테고리는 다 잡아드렸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바로 친환경 에너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친환경 에너지는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나? 1번. 우리가 앞 시간에 에너지 자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자원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이 뭘까? 뭘까? 석유.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게 지금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죠? 양이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써서 고갈의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친환경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환경 에너지는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이름이 여러 개야. 보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석연료를 대체한다고 해서 대체 에너지라고도 하고요. 이 친환경입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공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서 무공해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는
우리가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재생이 되겠죠. 물론 그래, 46억 지나서. 그걸 우리가 시간적인 게임으로 따진다면 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언급할 여러 요소들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름 부릅니다. 네, 재생이 가능해요. 명심하실 건 친환경 에너지의 이런 명칭이 이들의 장점입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고요. 공해가 적으며 재생이 가능하다. 이건 것들이 친환경 에너지의 또 다른 이름이자 이 친환경 에너지의 장점을 극대화한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친환경 에너지의 종류는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들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으로.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먼저 앞에서 공부한 것과 연관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지구계 에너지원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답이 나와 있는데 몇 개? 3개입니다.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죠. 핵융합, 그 다음에 달과 태양의 인력,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방사성 원소 분계열, 이들을 근원으로 하는 지구계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급할 친환경 에너지의 근원은요, 태양, 조력, 지구 내부예요. 숫자도 3, 2, 1입니다. 3개씩, 2개씩, 하나씩. 여러분, 친환경 에너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몇 개? 요렇게 6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순차적으로 들어갈게요. 이 태양 에너지에 들어가는 건요, 당연히 태양열 혹은 태양광,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풍력, 그리고 파력 에너지 들 수가 있고요. 조력 에너지는 말 그대로 조력, 그리고 조류 에너지가 들 수가 있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열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할게요. 이들이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이 만드는 최종 형태가 주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열 에너지, 지열 발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에너지와 발전을 왔다 갔다 써도 최종 형태가 전기이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됐죠? 이렇게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태양 에너지는 당연히 뭐 태양열, 태양광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데는 태양 에너지가 관여하죠. 그래서 풍력 발전에 관여하고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력 발전에도 관여하는 게 태양 에너지라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력 에너지, 조력, 조류는 여러분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열, 지열이라고 생각해서 연결시키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공통된 장점은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번번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공부를 할 때는 소위 말해서 기계적인 원리, 공학적 원리 모르셔도 돼요. 선생님이 해주는 장점, 단점,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교육과정 네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태양열, 태양광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활용을 한 건데요. 말 그대로 태양열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태양광을 활용을 한 겁니다. 됐죠? 자, 태양열과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뭘 하게 되냐면 난방 온수 발전, 전기고요. 발전을 한대요. 태양열을 받아서 따뜻하게 하겠죠. 물을 끓일 수 있겠죠. 온수. 이 끓인 물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을 해. 이 수증기가 터빈을 뺑글뺑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돌아가는 운동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열을 모으는 것은 지별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양열 발전은 지별판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더 섬세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네, N형, P형 보이죠? 이 구조 모르셔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태양광 발전에는 지별판이 아니고 태양 전지가 필요한데 이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구나. 여기 끝.
이게 한번 시험에 언급이 돼서 선생님이 지별판, 태양, 전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장점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별도의 기계 장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소음이나 뭐 폐기물 같은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열, 태양광 발전이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시간, 계절, 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태양 에너지가 풍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만큼 보편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태양열, 태양광 발전 정리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 풍력, 파력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풍력. 여러분 강원도 가보셨어요? 강원도 풍력 발전이 되게 거대해서 굉장히 관광 요소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은요, 바람이 이걸 돌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그림 보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시설도 간단하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장점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뭘까?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불지 짐작을 못하겠죠. 그럼 우리는 매번 하루에 써야 되는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에너지보다 모자랄 때도 있고 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일상의 에너지로는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풍력 발전이고요. 당연히 평균 바람이 강한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강원도라든지 혹은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만 풍력 발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파력. 그럼 파력은요, 파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파도의 상하 운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고 이 파도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둘 다 태양 에너지고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풍력 발전과 파력 발전은 바람이 언제 얼마나, 결론적으로 파도가 언제 얼마나 쳐서 에너지를 생산할지 짐작할 수 없으므로 발전량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써야 될 전기를 언제 얼마나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인 일상의 에너지를 쓰는 데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비교적 시험에 좀 자주 언급되죠.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입니다. 무슨 에너지? 이름에서 유추하셔야죠.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의 근원은 달과 태양의 인력이에요. 말 그대로 만류 인력. 그 중에서 달의 영향이 더 크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네, 가장 간단하게 밀물 그리고 썰물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밀물 때는 물이 가득 차, 평균 해수면보다 그 상태를 만조라고 얘기하고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이라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를 간조라고 얘기합니다. 만조, 간조, 조의 차가 나타난다고 해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조수 간만의 차 혹은 그냥 조차 이렇게 줄여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조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력과 조류 발전은 밀물과 썰물을 고려해 두셔야 돼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그림이 너무 약해서 선생님이 다른 그림을 언급해 드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조력 발전은 해수면 높이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해수면의 높이차.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조수 간만의 차, 조차,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 높이차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뭘까? 이렇게 물이 바다 쪽에서 호수 쪽으로 들어와요. 그때 물을 가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방, 댐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조력 발전이 시아오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웠다가 이렇게 나갈 때 터빈을 돌려요. 그럼 뭐가 될까? 해수면이 높았다가 다시 낮아질 테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니까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즉 해수면 높이 차로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 발전은 해수면 높이 차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문제점이 있어. 댐을 설치를 해요. 이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조력 발전을 위해서 댐을 설치해버리면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 갯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가두기 때문에 염분 농도들이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언급한 거는 환경 문제에 크게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댐 때문에 완전 친환경적이다 이렇게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보다는 그 피해 정도가 적다고 해요. 그러니 참 동전의 양면이죠. 안 쓸 수는 없고 쓰자니 또 문제점이 크고 과유불급 아닐까요? 자, 그다음에 조류 발전입니다. 조류 발전은요, 이 조력 발전에서 해수면 높이차가 우리나라 황해가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해요. 보통 한 5cm 정도는 돼야지 이런 조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 물이 들어오고 나가죠. 그런 수평적인 흐름을 바로 조류라고 합니다. 이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것을 조류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수평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 조류 발전으로 굉장히 해당 2m/s 이상은 돼야 된대요. 이런 쪽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울돌목 같은 곳. 그곳은 조류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조류 발전을 쓸 수가 있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빠른 흐름에 따라서 터빈을 돌림으로 역시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미 언급했지만 해수면의 높이 차이고 조류의 흐름인데 결과적으로 뭘까요? 조력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황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풍력이나 파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이 힘들었죠. 그런데 조력, 조륙은 조류 에너지를 쓰잖아요. 조력 에너지를. 그래서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조력 에너지의 영향권에 있다.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다. 태양 에너지의 영향권에 있다. 발전량 예측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지열 발전. 자, 교과서 그림이 있는 건데요. 지열 발전. 뭐라고 했죠?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에 있는 열을 지열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을 이용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열을 끌어쓰기 때문에 지금 이 열을 그대로 끌어쓰기 때문에 난방 가능하고요. 온수 가능하고요. 마찬가지죠. 아까 태양 에너지와 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게 되면 그때 발생한 수증기가 터빈을 뺑글뺑글 돌려서 전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 장소 제약이래. 난방 온수가 뭘까? 이제는 태양이 아니고 지구 내부의 열이에요. 네, 용암. 다시 말해서 마그마, 상승이 있는 지역만 가능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럼 언급할게. 우리나라 지열 발전 가능할까? 우리나라 화산 활동 있어. 이 말이랑 똑같죠? 우리나라는 거의 지열 발전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도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나라.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이런 지역에선 지열 발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열 발전 역시 태양 에너지보다는 우리가 발전량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게 가능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고 지금까지 쭉 선생님이 정리했어. 지열 발전도 장소 제약이 있대.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친환경 에너지는 태양열이 강렬해야 되고요. 바람이 세게 불어야 되고요. 바람에서 파도가 크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가 커야 되고요. 조류의 흐름이 빠르거나 마그마 상승이 있어야 돼요. 네. 공통적으로 장소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석연료와 같은 보편적인 에너지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보조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환경 에너지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친환경 에너지까지 마무리해 드렸고요. 나머지 관광자원 보도록 할게요. 관광자원은 딱 3개만 기억합시다. 1번, 2번, 3번 딱 3개만 기억할게요. 1번, 유네스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유산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문제를 보면 자연유산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 조건까지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는 아시겠죠?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물이나 문화물을 우리가 자연유산 혹은 문화유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중에서 이제 자연유산을 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 자연유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관광자원을 조금밖에 해주지 않는 이유는 이 관광자원에 자연유산 누구라고요?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관광자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 다음 단어 우리가 중단어 세 번째가 한반도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언급이 많이 돼요. 실제로 문제 다뤄보셔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관광자원은 이런 거야.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은 지금 언급된 것처럼 문화유산보다는 자연유산입니다. 네, 이 그랜드 캐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땅이, 직권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면서 이런 독특한 지형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권과 수권 혹은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관광자원이잖아. 자원이면 뭘 창출해야 될까? 네,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윤 창출과 더불어서 뭘 해야 되냐면 환경보호, 자연보호도 같이 더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로 최근에서는 생태관광이라고 하죠. 생태관광이라고 해서 제일 대표적인 생태관광이 우포늪입니다. 우포늪을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이 우포늪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윤도 창출하면서 그 지역을 보호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태관광이라고 하는데 결코 이게 이윤이 앞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이 제일 많이 언급돼서 관광자원 이렇게 선생님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세 가지만 기억할 거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기본 개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공부한 거 한꺼번에 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해양자원 공부했어요. 해양자원 중에서 망가니즈 단계와 가스하이드레이트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둘 다 심해저 자원이야. 심해저 자원이야.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 있는 자원이야. 그런데 하나는 광물이고요. 어떤 광물? 금속 광물. 하나는 에너지 자원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망가니즈 단계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태평양에 분포하고요.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해, 독도 부근에 대량 매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독도는 꼭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주성분이 메테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주성분이 메테인이에요. 탄화수소,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이 안 되진 않습니다. 배출이 되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보다 적다고요. 그래서 공해가 적고 매장량이 많아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는요. 쉬워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종류입니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 파력, 조력, 조류, 지열까지. 됐죠? 각각의 특징 대표적인 거 태양열, 지별판, 태양광은 태양전지고요. 풍력, 파력 제일 중요한 거 발전량 예측이 어렵습니다. 조력과 조류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조수 간만해차 빠른 조류인데요. 또 하나 기억할 거. 조력 발전은 높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댐이 있어요. 그런데 조류 발전은 댐이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열 발전, 마그마 상승 지역이라는 거. 자, 관광 자원은요,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기권, 수권, 직권의 상호작용 눈여겨볼만 하고요. 우리나라 유네스코가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는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원 마무리해 드려봤는데요. 어때요? 따라올만 하죠?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넓지 않아요.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내신 기초 다지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한 부분과 관련이 있는 문제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44쪽에 10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해양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해양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공업 원료나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메가3 말씀드렸죠. 등푸른 생선, 그쵸? 두 번째, 해수 속에 소금, 브로닌, 마그네슘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밑줄 쳐둡니다.
이런 바닷물에 녹아있는 광물 자원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3번 볼게요. 조류 발전은 조력 발전보다 해양 환경 파괴 위험이 크다. 마지막에 선생님 언급해드렸는데 조류와 조력. 조력은 해수면 높이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야 돼. 그쵸? 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조금 더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몇 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조류보다는 조력이 더 환경 문제가 크다. 4번 볼게요.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를 이용해서 에너지 발전하는 방식은 열 에너지 전환이다. 선생님이 초반에 해양의 에너지 자원 설명할 때 짧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온도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 그래서 열 에너지 전환 방식이다. 밑줄 쳐서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인구 증가에 의한 어획량 급증은 해양 자원의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요즘에 뭐 들어보니까 그 어획량이 죽어서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만 채취가 가능하대요. 물고기든 그게 조개의 크기든 전복의 사이즈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채취를 해버리게 되면 이 숫자 자체가 줄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요. 여러분 11번 사진 봐도 그리고 문두에 봐도 무엇? 망가니즈 단계. 뭘까? 검은색의 둥근 바다의 보물. 1번. 심해져 금속 광물 자원. 세 번째, 여러 광물이 뭉쳐 있어. 망가니즈 단계뿐만 아니라 구리, 뭐 코발트 이런 것들. 네 번째 뭘까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태평양에 다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클라리온 클리포튼 해역이라고 우리나라가 태평양에 특정적 이렇게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 할당받은 지역에 있는 망가니즈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채취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용 볼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1번. 해수에 녹아있던 금속 성분이 침전된다. 그렇게 돼서 뭉쳐진 금속 광물 덩어리입니다. 1번 옳은 설명이고요. 2번. 망가니즈를 비롯한 유용한 금속 광물이 풍부하다. 네, 옳은 설명이죠. 3번.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에 다량 매장되어 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요. 망가니즈 단계는 태평양에만. 우리나라에 있는 거 뭐다? 우리나라에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따라서 3번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채취를 위해서는 고도의 심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왜? 망가니즈 단계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더불어서 해양 자원으로 분류한다면 심해저 자원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망가니즈 단계는 아니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황해, 남해 동해 중에서 심해저가 펼쳐질 수 있는 수심을 가진 동해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 옳은 설명이고요. 5번 제철, 항공 등 첨단 사업에 이용될 수가 있다. 네, 유용 금속 광물, 망가니즈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뭉쳐있는 광물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5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건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천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뭐 여러분이 난류성 어종을 외우실 필요나 한류성 어종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살다 보면 기억하게 돼 있어. 난류성 어종의 오징어, 한류성 어종의 대구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림에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해, 남해, 그다음에 이제 황해 이렇게 펼치고 보셨을 때 개포구에 있다고 했는데 개포구에서도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언급했었거든요. 이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으로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봐요. 동해인데 청어 뭐라고 돼 있죠? 한류성 어종이죠. 한류성 어종이 있고요. 여기 오징어 있네요. 오징어 뭐예요? 오징어가 난류성 어종입니다. 동해에 난류성 어종도 많고 한류성 어종도 많네. 굉장히 좋은 어장이네. 좋은 어장.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바로 조경 수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닷물의 경계에서 나타난다 해서 조경 수역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난류성이 되는 건 난류를 타고 올라온 거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동안난류라고 있습니다. 동안난류 타고 온 거고요. 한류성은 위쪽에서 내려온 게 있어. 북한 한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해양 파트에서 표층해를 순환할 때 언급할 해류들인데요. 많이 언급을 하게 되겠죠. 그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조경 수역이라는 거 이 그림에서 좀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범례로부터 이 좋은 어장이다, 조경 수역이다. 이게 어디라고요? 바로
동해라는 사실 요걸 자료에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숫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 동해는 조경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볼게요. 남해는 수온이 높으며 다양한 어종이 나타난다. 남해입니다. 다양한 어종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고기 수가 제일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네, 남해는요. 뭐가 흐른다? 난류가 흘러요. 이름 좀 기억할게요.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난류. 이 쿠로시오에서 지류 뻗어져 나온 게 바로 이 난류예요. 동안 난류라고 하는 거. 이후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난류 쿠로시오 때문에 수온이 좀 따뜻하고 수온 변화가 크지 않아서 양식장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어종들도 있을 수가 있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보기 디귿. 양식장을 설치하기 가장 적절한 곳은 황해이다. 남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고 조류의 흐름이 좀 센 편이라서 양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정답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13번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3번 보도록 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지열, 2번 바람, 풍력, 3번 파도, 파력, 4번 태양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5번 천연가스. 천연가스는요. 그렇죠. 천연가스는 누구와 더불어서? 석유, 석탄과 더불어서 무슨 연료? 화석 연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14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나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언급해 둔 것이다. 선생님이 이미 그림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또 그림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 자, 순차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보도록 하면은 양이 무한한 에너지다. 네, 태양이 무한하니까. 하지만 이게 어떤 양인지는 언급이 될 수 있죠. 이 양이라고 하면 재생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이 무한한 에너지다. 문제점이 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2번. 시설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했죠. 양은 무한해.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데 시간, 장소, 계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잖아요. 그러니 많은 에너지를,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에 준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면요. 아주 넓은 곳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 비용이 적게 든다. 초기 투자 시설 비용을 생각한다면 꼭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3번. 장비와 기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기계를 돌리거나 하진 않는데요. 문제점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4번.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 에너지다. 네, 친환경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 볼 수 없고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5번. 계절과 날씨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 양이 크게 변한다. 네. 계절, 날씨, 장소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양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에너지로 꾸준히 쓸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죠. 따라서 14번의 문제점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어느 에너지 자원이래요? 공통적으로 들어간대요. 설비가 간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면 우리가 공부한 6개 중 하나가 되겠다 생각이 드시죠? 특정 지역에만 발전소 설치한다.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가 특정 지역에서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색이나 방향이 항상 변하므로 예측이 어렵다. 다음 볼게요. 무엇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게 시범 문제가 아주 좋지는 않더라고. 왜냐하면 답은 바람이야. 그런데 여기가 살짝 조금만 오버를 하면 이게 이제 파력 발전도 되거든요. 근데 파력 발전은 여기서 걸리죠. 설비가 비교적 간단한. 여기서 이제 걸리기 때문에 파력을 생략을 하는데 들어갈 내용은 바람, 파도보다는 바람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 자원에서의 지구 환경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도록 하면은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지구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래요. 관광 자원. 첫 번째, 영구적이며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1번이 바로 틀린 설명입니다. 왜일까? 선생님 그랜드 캐니언 언급했죠.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땅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람과 물에 의해서 풍화침실을 받아서 모습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조금씩 변할 겁니다.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서 영구적이며 일정하게 유지된다. 1번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계속 볼게요. 2번.
자연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고양하는데 기여한다. 여러분 2번, 3번, 결국 5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2번이요. 가치를 인식시키고요. 3번이 친환경 생태 관광이 강조되고 있고요. 5번이 생태 관광의 목적은 생물의 다양성 보호에도 일조한다. 3번, 2번, 5번이 같은 맥락이에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가치를 인식하고 이윤도 창출하지만 자연 생태계도 보호한다고 했죠. 그게 무슨 관광? 생태 관광이라고 해서 우포늪 예를 들었죠. 2번, 3번, 5번이 같은 말입니다. 4번,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은 상호작용으로 생성된다. 네, 그 결과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이기 때문에 1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계속해서 17번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아라. 이게 이제 자연유산의 조건이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인간이 이룩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조물.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네스코에는 무슨 유산? 자연유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다. 자연발생죠. 인류죠. 따라서 인간이 이룩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건 자연유산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산은 뭐 앙코르와트 이런 것들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유산은 맞지만 자연유산에는 기억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니은을 보게 되면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질학적 생성물, 뭐 그랜드 캐니언,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그 다음에 디귿 보시게 되면 위협에 처해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 이런 지역들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번은 니은 디귿은 모두 옳은 설명인데 기억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번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적어주세요. 한반도의 지지라고 적어둡니다. 이 문장 봐서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뒤에 한반도 공부하셔야지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울릉도 독도 화산 빵 터져서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제주도 만장굴, 용암동굴입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3번 한려해상 국립공원 남해 쪽에 있는 겁니다. 해식 동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네, 바다의 파도 작용으로 만들어졌고요. 경남 고성의 공룡 발자국, 한반도 지질 역시 퇴적암 지역으로 공부할 겁니다. 경남 고성 공룡 발자국 모두 밑줄 쳐주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모두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5번은요. 자, 우리나라 경남 창포의 우포늪도 굉장히 환경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세계 자연유산에 선정되다 밑줄. 우리나라 세계 자연유산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 동굴들입니다. 따라서 우포늪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쵸?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지만 세계 자연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자연유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내용이 좀 간단해서 지금 자원, 해양과 그 다음에 친환경과 그리고 관광자원 문제 풀어봤는데 문제로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시간에는요. 나머지 내신 기초 문제와 실력 확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먼저 풀어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